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이랑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뭐냐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임 업체 중에 넥슨이라고 있죠. 네. 넥슨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 정책 이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오는 2월 5일부터 상담사에게 욕을 하거나 성희롱 혹은 인격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최대 30일간 넥슨 게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상담사한테 왜 욕을 하고 성희롱을 하고 인격 침해를 할까요? 아무튼요, 이 내용을 발표된 걸 보면요, 상담사에 대한 욕설, 성희롱, 인격 침해, 위협적인 표현 이거를 포함한 1대1 문의,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겠다. 넥슨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상담사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언행으로 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제재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도 밝혔고요. 이번 운영 정책 도입으로요, 상담사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1차로는 경고 조치와 함께 상담을 중단하고요. 이게 또 재발돼서 2차가 되는 경우 3일간의 게임 이용 제한 제재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재를 했는데도 또 이후에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 게임 이용이 7일간 제한이 되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최대 30일까지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네. 아니 특히 이런 경우도 있대요. 상담사의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이용한 욕설, 모욕, 폭언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상담사에게 우리 한번 만나자.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또 음란한 표현, 음란한 농담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상담사의 얼굴이 보이나 보죠? 그러니까요. 뭐 직접 찾아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전화로도 그냥 목소리만 듣고 얘기를 하겠죠. 뭐 외모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아무튼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사전 경고 없이 바로 게임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요. 최근에 넥슨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요. 이런 제재에 나서는 기업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부터 앞에서 얘기했던 인격 모독을 입사는 고객에 대해서는 상담을 제한하는 이케어 2.0 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셜 쇼핑 업체 위메프 같은 경우에도 상담 중 욕설 사례가 증가해가지고요. 상담선 종료 정책. 이게 상담을 하다가 뭐 이상한 욕설이나 이런 게 나오면 바로 종료해버리는 이런 정책을 지난해 7월 말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대요. 현대카드 경우에는요. 상습적 욕설이나 성희롱을 일삼는 고객에 대해서는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어도 이거 제지하지 않고 뭐 처벌하지 않는 이런 블랙 컨슈머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또 GS 칼텍스 경우에는요. 전화 연결 전 전화 상담원 가족들이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연결음으로 활용하는 마음 이음 연결음 캠페인으로 화제가 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담해주고 있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딸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어허. 진짜 여러분들 혹시 뭐 게임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 막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상담원한테 뭐 그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상담을 받는 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이고 엄마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기업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불만은 기업 대표한테 하시는 걸로. 이분들 직원들인데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빗썸. 예, 여기가 1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4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합니다. 400명이나요? 대단하죠? 웬만한 대기업 못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직원이 얼마인 거 봤더니 600여 명이 된다고 해요. 아하. 그러면 올해 도합 1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400명을 공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공채는 아니고요. 상시 채용이라고 해요. 신입과 경력을 상시 채용으로 뽑는데 모집 분야 궁금하실 텐데요. 정보기술, 웹디자인, 핀테크, 마케팅, 홍보, 해외 영업, 인사, 금융투자, 법무 등이네요. 빗썸은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과 운영, 인프라, 보안, 고객 자산 보호 관련 부문에서 인력을 대폭 충원할
계획이고요. 금융투자 전문가와 해외 사업 전략가도 채용을 합니다. 아하. 이 빗썸이 1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뭐 해킹 이런 공격에 취약해서 다운이 됐다 뭐 이런 전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400명 신규 채용 가운데 300명은요 자회사를 운영하는 콜센터 상담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상담원 얘기를 했는데. 네, 빗썸은 올해부터 기존 콜센터 상담원 230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대요. 그래요? 올해 뽑을 이 300명도요 다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수용 빗썸 대표는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새 신규사 확장에 따른 인력을 대거 채용하기로 했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 엔진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핀테크 산업을 모범거래소인 빗썸이 앞장서서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어요. 근데 포부는 좋은데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좌도 다 실명으로 전환을 하도록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잖아요. 규제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이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빗썸은 400명을 더 뽑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 남발하고 있는데 오히려 규제가 되면 진짜 1, 2 업체만 살아남을 거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쓰겠다. 뭐 이런 취지였으면 합니다. 곧 설이잖아요. 설이 되면 연례 행사처럼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네,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 기차 승차권 예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는 언제부터 되나 코레일이 오늘 밝혔습니다. 코레일이 밝힌 내용을 보니까요. 올해는요 16일과 17일 이틀간 레츠 코레일 홈페이지 있죠. 네, 여기와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 여기서 예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6일에는 어디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느냐?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 여기를 예매할 수가 있고요. 17일에는 호남, 전라, 경강, 장항, 중앙선 여기에 승차권을 예매할 수가 있다고 해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를 할 수가 있고요.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단 2시간 동안만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시간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매 대상은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뭐 이런 열차와 정선 아리랑 열차 뭐 이런 관광 전용 열차의 승차권도 해당된다고 해요. 승차권은요. 인터넷에서 한 70%, 역과 판매 대리점에서 30% 이렇게 각각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 번에 살 수 있는 것은 최대 6매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1인당도 최대 12매 이상은 살 수 없게 한다고 해요. 인터넷에서 예매한 고객들은요.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약한 승차권은요.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결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요. 예약 대기 신청자한테 넘어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예약만 했다고 이거 룰루랄라 안심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인 거죠. 결제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예매 기간 동안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 이거 보통 없지 않나요? 근데 혹시나 있을 경우에는요. 17일 오후 4시부터 평상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 있죠? 그리고 자동 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자녀석이 있을 때에는 여기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깝네요. 요즘 앱이 대세인데 왜 앱에서는 예매가 안 되는 걸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 PD님 혹시 오리온에서 나온 과자 꼬북칩이라고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별로 과자를 안 먹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이게 마트 가니까 그 행사 나온 분들이 이거 시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저는 먹어봤는데 뭐 맛은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작년에 제과업계 신제품 중에서 최우수 판매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국내 최초의 4겹짜리 스낵이래요. 4겹이라고요? 4겹. 어허. 화장지는 보통 3겹이잖아. 그렇죠. 얘는 4겹이야. 그래서 오리온에서요 이례적으로 고생했다고 하면서 이 꼬북칩을 만든 분들에게 포상을 했어요. 꼬북칩을 몇 개를 줬나요? 그랬으면 욕먹었을 텐데 금상을 받은 분이 2명인데 순금 10돈, 와하. 은상을 받은 6분은 순금
5돈. 어우, 꽤 큰데요? 이 메달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꼬북칩이 지금까지 얼마나 판매됐길래 이렇게 메달까지 수여한 걸까요? 예, 작년 3월에 나와서 연말까지 총 2,300만 봉. 어우, 그러면 국민 2명 중 한 분은 드셨다는 얘기군요. 예, 제가 업계 신인왕이라는 얘긴데요. 작년에 출시된 이 신제품 중에 유일하게 2천만 봉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하. 지난해 10개월간 매출이 250억 원, 현재 월 30억 정도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꼬북칩이 나오는 청주공장 라인이요, 연말 연시에도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팔리니까요. 특히 20대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 꼬북칩 콘 스프 맛. 아니 이거 애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좋아하는데 이게 부드럽다고 해요. 되게 부드러워서 여성분들도 선호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경재 오리온 사장이요, 이렇게 대박이 나니까 이 제품을 만든 연구소, 생산, 디자인, 설비 부문 소속 8분에게 상을 줬다.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 무려 8년 만에 이 직원들이 꼬북칩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만들기가 힘든가 보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8년 걸린 걸 보니까 쉽진 않은 모양이에요. 아이폰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 것 같아. 네, 2009년에서 11년 한 차례 개발을 시도했다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서 생산을 포기하려고 했었대요. 그러다가 2015년 2월 재개발에 착수해서 2년여 만에 드디어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바삭한 식감, 그리고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특징인 내겹. 이 내겹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생산 라인에서도요, 무려 2,000번가량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테스트 라인을 2,000번 돌리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산 설비, 개발, 투자 비용에만 1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도 들어간 돈 다 뽑았을 것 같네요. 그렇죠. 꼬북이 나는 뭔가 이게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말 중에. 근데 제품 포장을 보면요, 거북이가 그려져 있어. 거북이랑 꼬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거북이를 좀 귀엽게 부르다 보니 꼬북이가 되지 않았나, 아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리온에서 얘기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만의 해석이고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보통은 야, 그 과자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얼마나 맛있냐,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화영이가 미술품을 가짜로 바꿔치기 한 범죄자 아니냐. 그리고 남편인 담철곤, 이 아저씨도 회사 돈으로 람보르기니 이런 거 지가 끌고 다니면서 애들 초등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이거 아주 유명한 부부들 아니냐. 그렇죠. 라면서 오히려 이 오너 일가가 회사 먹칠을 하는 피드백이 도배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 8분들이 금메달을 받으면서도 오너들 때문에 되레 욕을 먹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꼬북칩 저는 안 먹어야 되겠네요. 방금 박 PD 얘기 들으니까. 네, 이걸 참 먹어야 되는 건지 8분을 생각하면 또 한 번쯤 먹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믿었던 애인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 제 지인이 페이스북에 남긴 포스팅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결혼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네. 아들만 둘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썼어. 뭐 내연녀가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분이 얘기했던 믿었던 애인은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외계인이요? 외계인도 아니고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벌써 눈치챘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최근 배터리 게이트, 이 장난 아니죠? 네. 이걸로 휘청거리고 있는 애플이 바로 믿었던 애인이라고 합니다. 어허.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사실이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고요.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1인당 $50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 지인뿐만 아니라 많은 애플 매니아들이 분노가 갈수록 그게 달하고 있죠. 저도 나름 아이폰 매니아인데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50면은 5만 원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배터리 교체하는데 수십만 원 쓴 것 같은데 맞아요. 원가는 5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요, 이런 얘기도 있죠. 소비자를 홀대했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다, 애플이 썩었다. 애플에 대한 비난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애플이 이렇게 많이 비난을 받아본 경우가 기존에는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왜냐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배터리 게이트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애플이 최고 아니야? 아이폰이 최고 아니야? 소위 앱등이, 애플바 이렇게 불리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확 달라졌어요. 이쯤 되면 이 애플을 비롯한 제조사들의 계획적 노화를 최초로 보도한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이 책이 역주행을 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책은 안 팔려. 참 이상하네. 맞아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실제로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는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규모가 얼마냐 봤더니만요, 9,999억 달러. 아하. 우리나라 돈으로요, 1,067조 원.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하네요. 애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도 많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소비자들도 이거 집단소송 같이 하겠다 이렇게 가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떨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벌써 25만 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집단소송하겠소 이런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국은 이 집단에 소속이 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소송에 참가를 하려고요. 어허. 그런데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애플하면 기업치고는 이례적으로 팬덤까지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런 애플이 사과까지 했는데 왜 소비자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번보다 적지 않았던 게이트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거 매번 잘 극복해왔는데 왜 이번 사태에서 애플은 그냥 넘어가기 힘들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보상책이 너무 미미하잖아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의 CEO인 팀쿡이 리더십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도 거론하고 있지만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애플의 사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플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과잖아. 네. 물론 뜻은 다르지만 동음이어지만 자신의 이름과 닮은 사과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태가 커지지 않았는가. 앞서 언급했던 사과 같지 않은 사과, 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오늘은요, 애플의 사과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살펴보면서요, 사과의 경제학 이것까지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요, 제가 좀 과거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애플은 게이트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사과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2007년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온 이후에도요, 다양한 게이트에 시달려 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에 아이폰 4가 나왔잖아요. 이때는 안테나 게이트로 난리가 났었어요. 아이폰 4는요, 이전 시리즈와 다르게 안테나를 측면에 금속 테두리 안에 내장시켰잖아요. 이게 크기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안테나가 심어진 왼쪽 하단을요, 손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면 통화가 안 돼. 심한 통화 불량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당시 잡스는요, 이렇게 통화하지 말고 끝을 잡고 통화하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아무튼요,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애플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범퍼, 이 안테나 게이트를 줄일 수 있는 범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아이폰 4S에서는요, 듀얼 안테나를 2개를 심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죠. 아이폰 5에서는요, 이게 도색이 벗겨져. 이게 크게 논란이 됐었고요. 또 아이폰 6에서는요, 아이폰이 휘어져 버려. 어허. 주머니에 넣었더니만 이 이슈가 크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아이폰 7에서는요, 이게 블루투스를 이용하는데 결함이 있다, 이런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크고 작은 게이트 계속 애플은 휘말려 왔다는 얘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대요. 아이폰이 처음 나온 게 아까 얘기대로 2007년이거든요. 이때는요, 성능 문제가 아닌 문제로 애플이 직접 사과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이폰 당시 나왔던 4기가짜리 용량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용량이 되게 작았잖아요. 그래요? 이게 가격이 499달러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8만원, 7만원 정도 되죠?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엄청 저렴하죠. 지금은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니까. 근데 당시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보통 휴대폰 이게 팔리고 있었는데 10만
10만 원대 폰이 주류였고요. 공짜 폰도 난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499 이거 너무 비싸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나왔는데도요, 아이폰은 출시 2달 만에요 100만 대가 팔렸어요. 이렇게 팔리니까 잡스가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 갑자기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석 달 지나서 스페셜 이벤트 이런 걸 열었거든요. 이벤트를 어떻게 했느냐, 아이폰 가격을요 $200를 깎아줘 버려. $499인데 $200 깎아서 $299에 팔아버린 거야. 뭐 이렇게 팔게 되면 소비자들은 너무나 기뻐했겠죠. 근데 문제가 있죠. 기존에 샀던 사람 100만 대가 팔렸다며요. 기존에 구입했던 고객들은 불만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499에 샀는데 석 달 뒤에 이게 $299가 되면 그게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잡스한테 엄청나게 항의 메일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항의를 했다는 거죠. 이때 잡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잡스는요,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판매에 들어간 지 2달 만에 가격을 할인하면서 기존 구매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구매자에게 $100짜리 쿠폰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사과를 한 거죠. 말로만 사과한 게 아니라 쿠폰까지 제공하면서. 이 쿠폰은요, 애플 온라인 스토어나 애플 리테일 매장에서 $100짜리 물건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쿠폰을 준 거예요. 뭐 이 정도면 화가 풀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과가 알려지자 기존 구매자 대부분, 전부는 아니겠죠, 그래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다고 합니다. $100짜리 쿠폰 가지고 뭐 케이스 사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 살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불만이었던 소비자들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적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2007년에 $100짜리 쿠폰을 받았던 소비자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 아이폰을 구매한 정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3월까지 판매된 아이폰 시리즈 총 판매 규모가요 무려 11억 6천만 대. 아이폰 시리즈가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2011년에는 누적 판매량이 1억 대를 넘었고요. 2012년에는 2억 대, 2014년에는 5억 대, 2016년 7월에는 10억 대를 돌파했죠. 계산을 해봤더니만요, 하루 평균 아이폰이 몇 대가 팔렸느냐? 32만 8천여 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이렇게 팔렸으니까 기존 구매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 다음에 아이폰을 또 구매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이때 잡스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록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물론 많은 애플 매니아들 중에선 이런 얘기도 해요. 잡스가 이같이 스마트한 사과를 한 경우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게이트가 불거졌을 땐 불통의 아이콘처럼 제대로 사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아무튼 2007년에는 제대로 사과한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사과와는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애플은요, 지난해 12월부터 아이폰 운영체제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낮은 온도에서 아이폰 운영 속도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단행했잖아요. 문제는요, 사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명확한 사실 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 10일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요, 소셜 뉴스 앱 사이트인 레딧이라고 있죠. 여기에 관련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고등학생이. 근데 처음에는 에이 고등학생이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 했지만 아이폰 매니아들이 이거 보니까 나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확산이 됐는데도 애플은 이걸 함구하고 있다가요, IT 매체 중에 긱벤치라고 있죠. 여기서 성능 저하 문제, 이거 사실이 맞는 것 같은데 벤치 테스트까지 했잖아요. 이 결과를 내놓자 뒤늦게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애플은요, 지난해 12월 20일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기능이 나빠지면 전원이 끊기는 현상이 생긴다, 이거 막기 위해서 처리 속도를 늦추는 기능을 iOS 업데이트에 도입했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명 아이폰 매니아들한테 먹힐 리가 없죠. 그렇죠. 소비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해요. 아이폰이 신형 아이폰 교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구형 아이폰의 성능 떨어뜨렸다, 이런 음모론으로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모론까지 나오니까 애플은요, 다시 며칠 뒤인 12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또 게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요, 구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아이폰의 성능을 관리하는 방법과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고객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 고객은 애플이 실망을 시켰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사과합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 사과가 좀 밋밋하죠? 거기다가 이 밋밋한 정도가 아니라 사족도 붙여버렸어. 고의적인 성능 저하는 아니라고 이 사과문 안에 선을 그어버린
해버린 겁니다. 뭐냐면요, 애플은 배터리 게이트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설명을 하기 위해서인지 오래된 배터리의 성능 저하 때문에 갑자기 아이폰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아이폰 성능 제한을 했지 아이폰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 환경을 악화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소비자를 달래기 위한 지원치 아까처럼 $50 지원해 주는 거 요거까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잡스의 사과와 차이점이 살짝 보이지 않나요? 일단 가격이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10년 전에 잡스는요 $100짜리 쿠폰을 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애플은요 겨우 절반밖에 안 되는 $50 배터리 가격 인하 이것만 제공한다고 했죠. 근데 10년 전이잖아요. 10년이라 강산이 한번 변했어. 물가 장난 아니게 올랐겠죠. 그러면 이거 비교해보면 4분의 1의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10년 전에는 아이폰 판매량이 지금의 한 100분의 1에도 못 미치죠. 그래서 전체 소비자에게 들어가는 이 돈의 액수는 이번이 훨씬 더 클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은 자기한테 직접 떨어지는 그 혜택이 더 중요한데 전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죠. 아니, 100배가 늘어서 애플의 부담도 컸겠지만 이렇게 팔아서 남겨 먹은 게 더 많잖아.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 이런 배터리를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 미만에 불과하다. 이런 폭로가 나왔어요. 근데 $50 쿠폰만 주고 실제로 바꾸는 데는 $29를 받아먹어. $19 남겨먹는 거야. 소비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이 때문에 하이테크 기술 분석 회사인 무어인사이트의 패트 무어헤드란 애널리스트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료로 이 전체를 교체해줘도 25만 명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을 건데 이 정도면 애플이 지급하는 비용은 애플의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미미할 텐데 이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아쉬움을 표해요. 애플이 배터리 게이트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바로 제품 무상 교환을 해주거나 전액 환불 이런 조치를 냈으면 문제가 지금처럼 커지지는 않았을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폰 매니아들은요 애플이 사과문을 통해 끝까지 배터리 게이트는 오해라고 강조한 것 이 사실에도 매우 분노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애플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이폰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 환경을 악화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걸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는 애플이 기기 성능 저하가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도한 발상 자체 이거를 애플 매니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 애플 매니아들은요 외골수처럼 기술을 혁신해왔다. 애플을 그렇게 믿고 왔거든요. 애플의 철학 이거를 믿어왔는데 아니 기기 성능 저하되는 업데이트를 한다? 애플의 철학을 근본부터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잡스가 그랬잖아요. Stay foolish. 우직하게 나가라.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Stay hungry. 근데 헝그리에만 방점을 맞췄어.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많은 전문가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애플이 이런 성능 저하가 예상되는 업데이트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면 이걸 숨기지 말고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줬으면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도 않았을 텐데 이거 선택권도 안 주고 이걸 속이면서까지 강제로 업데이트를 해버린 거잖아요. 게다가 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을 때 잡스처럼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기존 구매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즉각 사과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문제가요 또 있어요. 사과문의 형식 이것도 논란거리라고 합니다. 뭐냐면요 앞서 언급했던 지난달 28일 애플의 사과 성명에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사과를 할 땐 보통 그 업체 대표의 CEO가 서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성명에는요 현재 애플의 CEO인 쿡의 서명이 없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쿡은 원래 이런 사과문에 서명을 안 해왔냐? 그게 아니라고 해요. 2012년에 애플 맵에 따른 사과 성명 그리고 2016년에 아이폰 잠금 장치 해제를 둘러싸고 FBI와 충돌 빚었을 때 이때도 회사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이때 다 서명을 했어. 근데 이번 배터리 게이트 사과문에는 서명을 안 했어.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왠지 돈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만요 자칫 이거 서명을 했다가는요 이게 집단 소송 문제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큰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보너스가 날아갈 걸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까지 드느냐면요. 실제로요. 이 배터리 게이트 문제와 함께 또 불거진 내용이 있는데 쿡 CEO가요. 지난해 2017년이죠. 급여와 인센티브 주식을 합해서 애플로부터 받았던 돈이 얼마냐? 계산을 해봤더니만 1억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요. 1094억 원이야. 이야. 진짜 많이 받았죠. 이 컷쇼보다 연봉이 더 센데?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애플 CEO가 이 정도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애플 매니아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돈을 받았다. 애플 매니아들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 만들어 놓고 인센티브 급여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주식 이거 악착까지 챙긴 거다.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많이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불행하게 하면서 지만 많이 받아 처먹으면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 애플 매니아들은요 이런 얘기해요. 아니 작년에 받았던 돈, 이 돈이면 구형 아이폰 배터리 전부 교환해주고도 남을 것 같은데 어허. 이렇게 하지 왜 그거 안 하느냐. 쿡 CEO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요 이번 애플의 사과는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동안 충성을 다했던 애플 매니아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과를 하는 이만 못한 그런 얘기란 거죠. 하지만요 애플과는 달리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제대로 된 사과 덕분에 소비자 신뢰를 더 많이 받은 기업도 있다고 해요. 어디냐? 얼마 전에 이문열 컨설턴트가 얘기한 기업 있죠. 존슨앤존스. 존슨앤존스가요 1982년 9월에요 타이레놀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 타이레놀을 먹은 소비자들이 잇따라 사망해버렸어요. 도대체 왜 죽었을까? 사고 원인을 밝혀봤더니만요 타이레놀에 청산가리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오호. 청산가리는 독극물 아닙니까? 이 청산가리 오염 문제가 밝혀지자마자 존슨앤존슨은요 바로 소비자들한테 사과를 하고요 모든 약국과 슈퍼마켓에 있는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버렸대요. 그리고 약품 광고, 타이레놀 광고, 존슨앤존슨 관련된 광고 다 중단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요 제품 수거 소식을 열심히 알렸고요 주요 거래처에도 더 이상 타이레놀 팔지 마세요. 팔면 큰일 납니다. 이런 상황을 전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타이레놀이 수거한 제품이요 추산을 해봤더니만 약 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장난 아니게 많죠. 네. 그런데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진짜 이게 왜 독극물에 타이레놀이 오염됐지?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누군가가 밝혀지진 않았어요. 네.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주입한 사실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누가 아무튼 타이레놀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존슨앤존슨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독극물을 주입해 놓은 거야. 아, 이미 완제품에다가 그렇죠. 일부 제품에다가 이걸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존슨앤존슨의 약품 제조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제가 예상컨대 이렇게 했겠죠.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다. 대대적으로 광고할 거예요. 타이레놀 다시 먹어도 돼요. 소비자들 안심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옥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들 잘못 심해도 처음에는 이거 인체 무해하다. 서울대 교수가 인증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게다가 또 다른 기업들은요. 이 약품 제조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 얘네들한테 야 니네가 잘못 보도한 거 아니야? 오보한 거 아니야? 손해배상해. 이런 요구까지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당시 존슨앤존슨이 내놓은 해법은 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해명 이거 그냥 넘어갔대요. 이거에 주력하기보다는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조치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요. 포장 용기를 바꿔서 누군가 손을 대면 이게 바로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흔적이 남게 포장지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에는 경고 문구도 삽입을 했대요. 이게 뜯어져 있을 경우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네.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들의 전적인 잘못이 아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소비자들은요 아니 타이레놀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조치를 하니까 타이레놀 먹어도 되겠네. 소비자들이 다시 타이레놀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장지 용기 다 바꿨다고 했잖아요. 안전한 용기에 들어있으니까 더 믿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존슨앤존슨 사과의 진정성을 소비자들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덕분에요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무슨 반전이냐? 새로운 포장 용기가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타이레놀과 존슨앤존슨의 매출은요.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기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 버렸대. 더 많이 샀다는 거예요.
진짜 변명을 늘어놓았던 이번 애플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과로 위기를 벗어났던 정치인도 있어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클린턴. 맞습니다. 빌 클린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요. 이 스캔들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모니카 루인스키 자칫 탄핵 위기에까지 몰렸었잖아요. 그런데 1998년 8월 17일 날 이 스캔들에 대해서 단 4분 동안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 기억에는 거짓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4분의 사과에서는요. 그렇게 거짓말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루인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전적으로 후회하고 있다.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4분 동안 이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구차한 변명 없이 직설적으로 사과하고 바로 잡겠다. 약속까지 한 거예요. 그래요? 제 기억에는 그 음주운전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렇죠. 이와 비슷한 류였는데 뭐 삽입은 했으나 섹스는 아니었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랬었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그것도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게 클린턴이 이제 탄핵 위기에까지 몰리니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까 박 PD 얘기처럼 처음에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는 탄핵 위기에 몰릴 정도로 지지율이 급락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 아까 얘기 드렸던 4분짜리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에 CNN이나 USA 투데이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국민들의 무려 53%가 클린턴의 해명 만족해요. 믿어주겠어요.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잡스, 존슨앤존슨, 클린턴의 사과 이것과 이번에 애플의 사과 차이점 이제는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대로 된 사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만 이번에 애플처럼 잘못된 사과를 하는 경우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 이걸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사과 진짜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과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심리학자인 게리 체프만과 제니퍼 토머스란 분이 사과의 5가지 언어 이런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참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유감 표현을 넘어서 책임까지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선 의지와 보상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뭐 부부간에 뭐 외식 문제나 이런 걸로 싸움을 했을 경우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한 달에 2번은 외식을 약속하겠다. 이런 확실한 약속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재발 방지 약속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는 이런 실수,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용서를 청해야 된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터진 입이라고 하면서 싸대기를 맞을 것 같아. 근데 앞에 3번째까지 제대로 한 다음에 용서를 청하면 그래도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아까 박 PD가 얘기한 대로 터진 입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과를 잘못했을 경우 이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사과 앞뒤로 이런 얘기를 붙이는 경우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하지만 붙이면 절대 안 돼. 사과할 때는. 그런데 그러니까요. 변명을 붙이는 걸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아까 애플도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 미안한지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거. 이것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과하는 사람 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해. 이건 사과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싸우자는 얘기죠. 또 제가 어떤 잘못을 했건 사과합니다. 어떤 잘못했는 거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과도 하느니만 못한다는 얘기고요. 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본의 아니게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왜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사과를 했다가는 아까 얘기대로 오히려 싸움을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제 실수가 있었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이건 조건부 사과인데 실수가 있었으니까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넣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되고요. 또 크게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과를 하면서 이것도 싸우자는 얘기죠. 이런 사과 하면 안 됩니다. 또 피해를 줬다니 유감입니다. 유감은 사과가 아니에요. 유감은 그냥 유감이지. 이런 사과하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과들을 하느냐? 보통 우리가 사과는 패자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사과하면 내가 진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리더들에게 최고의 위기관리 언어는 사과다. 사과가 패자의 언어에서 리더의 언어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저는 아니고요. 뇌과학자로 유명한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 있죠. 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만 어설픈 사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뭐 이런 설명인 거예요. 이 때문에요. 정 교수는요. 리더의 사과는 곧 무능함이라는 20세기적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런 충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도 설명해 주셨어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발달로 정보의 공유가 엄청 빨라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파급력도 엄청 커지고 있고요.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 20세기에는 이게 감추는 게 가능했어. 특히 리더들은 이거 야 니네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네. 애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배터리 게이트 나오자마자 고등학생이 그거 밝혀내버리잖아요. 숨기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된 사과, 리더의 언어로 받아들여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정 박사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과가 패자의 언어가 아니라 리더의 언어다. 이 설명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위기 관리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플과 또 애플을 이끌고 있는 팀쿡도 아직 사과를 패자의 언어로 여겨서 이번 사태를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요. 애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요. 리더의 언어인 사과, 진정한 사과의 의미와 가치를요. 이번 기회에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애플 이사회에서 쿡을 자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사과의 여러 가지 법칙들 그리고 피해야 될 문구들 이런 거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서 제대로 된 사과로 그 위기를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올 한 해가 진짜 행복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명 없는 사과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진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요. 뭐 애들한테도 아빠가 실수했을 경우에는 사과를 해야 돼요. 제가 한 책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왜 아버지를 존경하십니까? 하면 뭐 아버지를 뭐 어쩌고저쩌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실수를 했었을 때 반드시 사과를 합니다. 그건 하물며 아들한테도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식한테도 사과할 수 있는 아버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그거는 장난을 하는 건데. 아이 그렇게 장난처럼 반복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혹시 저희가 방송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오늘 배운 내용대로 진정한 사과를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네. 자주 나오는 게 그거 있어요. 가르치다와 가르키다. 이거를 자꾸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잘못했고요. 하지만 이거 붙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저희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거 말하다가 까먹어요.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는 순금 5돈. 오우 꽤 큰데요? 이 메달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꼭집이 지금까지 얼마나 판매됐길래 이렇게 메달까지 수여한 걸까요? 네, 작년 3월에 나와서 연말까지 총 2,300만 봉. 그러면 국민 2명 중 한 분은 드셨다는 얘기군요. 네, 제가 업계 신인왕이라는 얘긴데요. 작년에 출시된 이 신제품 중에 유일하게 2천만 봉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하. 지난해 10개월간 매출이 250억 원, 현재 월 30억 정도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꼬북칩이 나오는 청주 공장 라인이요. 연말 연시에도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팔리니까요. 특히
20대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 꼬북칩 콘 스프 맛. 아니 이거 애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좋아하는데 이게 부드럽다고 해요. 되게 부드러워서 여성분들도 선호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경재 오리온 사장이요. 이렇게 대박이 나니까 이 제품을 만든 연구소, 생산, 디자인, 설비 부문 소속 8분에게 상을 줬다.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 무려 8년 만에 이 직원들이 꼬북칩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만들기가 힘든가 보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8년 걸린 걸 보니까 쉽진 않은 모양이에요. 아이폰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 것 같아. 네, 2009년에서 11년 한 차례 개발을 시도했다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서 생산을 포기하려고 했었대요. 그러다가 2015년 2월 재개발에 착수해서 2년여 만에 드디어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바삭한 식감 그리고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특징인 내겹. 이 내겹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생산 라인에서도요. 무려 2,000번가량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테스트 라인을 2,000번 돌리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산 설비, 개발, 투자 비용에만 1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도 들어간 돈 다 뽑았을 것 같네요. 그렇죠. 꼬북이 나는 뭔가 이게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말 중에. 근데 제품 포장을 보면요. 거북이가 그려져 있어. 거북이랑 꼬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거북이를 좀 귀엽게 부르다 보니 꼬북이가 되지 않았나 아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리온에서 얘기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만의 해석이고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보통은 야, 그 과자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얼마나 맛있냐.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화영이가 미술품을 가짜로 바꿔치기 한 범죄자 아니냐. 그리고 남편인 담철곤 이 아저씨도 회사 돈으로 람보르기니 이런 거 지가 끌고 다니면서 애들 초등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이거 아주 유명한 부부들 아니냐. 그렇죠. 라면서 오히려 이 오너 일가가 회사 먹칠을 하는 피드백이 도배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 8분들이 금메달을 받으면서도 오너들 때문에 되레 욕을 먹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꼬북칩 저는 안 먹어야 되겠네요. 방금 박 PD 얘기 들으니까. 네, 이걸 참 먹어야 되는 건지 8분을 생각하면 또 한 번쯤 먹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믿었던 애인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 제 지인이 페이스북에 남긴 포스팅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결혼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네. 아들만 둘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썼어. 뭐 내연녀가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분이 얘기했던 믿었던 애인은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외계인이요? 외계인도 아니고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벌써 눈치챘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최근 배터리 게이트, 이 장난 아니죠? 네. 이걸로 휘청거리고 있는 애플이 바로 믿었던 애인이라고 합니다. 어허.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사실이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고요.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1인당 $50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 지인뿐만 아니라 많은 애플 매니아들이 분노가 갈수록 그게 달하고 있죠. 저도 나름 아이폰 매니아인데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50면은 5만 원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배터리 교체하는데 수십만 원 쓴 것 같은데 맞아요. 원가는 5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요, 이런 얘기도 있죠. 소비자를 홀대했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다. 애플이 썩었다. 애플에 대한 비난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애플이 이렇게 많이 비난을 받아본 경우가 기존에는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왜냐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배터리 게이트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애플이 최고 아니야? 아이폰이 최고 아니야? 소위 앱등이, 애플바 이렇게 불리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확 달라졌어요. 이쯤 되면 이 애플을 비롯한 제조사들의 계획적 노하우를 최초로 보도한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이 책이 역주행을 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책은 안 팔려. 참 이상하네. 맞아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실제로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는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규모가 얼마냐 봤더니만요. 9,999억 달러. 아하. 우리나라 돈으로요. 1,067조 원.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하네요. 애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도 많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소비자들도 이거 집단소송 같이 하겠다. 이렇게 가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떨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벌써 25만 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집단소송하겠소. 이런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국은 이 집단에 소속이 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소송에 참가를 하려고요. 어허. 그런데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애플하면 기업치고는 이례적으로 팬덤까지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런 애플이 사과까지 했는데 왜 소비자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을까?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이랑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뭐냐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임 업체 중에 넥슨이라고 있죠. 네. 넥슨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 정책 이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오는 2월 5일부터 상담사에게 욕을 하거나 성희롱 혹은 인격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최대 30일간 넥슨 게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상담사한테 왜 욕을 하고 성희롱을 하고 인격 침해를 할까요? 아무튼요. 이 내용을 발표된 걸 보면요. 상담사에 대한 욕설, 성희롱, 인격 침해, 위협적인 표현 이거를 포함한 1대1 문의,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겠다. 넥슨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상담사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언행으로 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제재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도 밝혔고요. 이번 운영 정책 도입으로요. 상담사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1차로는 경고 조치와 함께 상담을 중단하고요. 이게 또 재발돼서 2차가 되는 경우 3일간의 게임 이용 제한 제재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재를 했는데도 또 이후에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 게임 이용이 7일간 제한이 되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최대 30일까지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네. 아니 특히 이런 경우도 있대요. 상담사의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이용한 욕설, 모욕, 폭언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상담사에게 우리 한번 만나자.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또 음란한 표현, 음란한 농담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상담사의 얼굴이 보이나 보죠? 그러니까요. 뭐 직접 찾아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전화로도 그냥 목소리만 듣고 얘기를 하겠죠. 뭐 외모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아무튼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사전 경고 없이 바로 게임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요. 최근에 넥슨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요. 이런 제재에 나서는 기업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부터 앞에서 얘기했던 인격 모독을 입사는 고객에 대해서는 상담을 제한하는 이케어 2.0 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셜 쇼핑 업체 위메프 같은 경우에도 상담 중 욕설 사례가 증가해가지고요. 상담선 종료 정책. 이게 상담을 하다가 뭐 이상한 욕설이나 이런 게 나오면 바로 종료해버리는 이런 정책을 지난해 7월 말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대요. 현대카드 경우에는요. 상습적 욕설이나 성희롱을 일삼는 고객에 대해서는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어도 이거 제지하지 않고 뭐 처벌하지 않는 이런 블랙 컨슈머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또 GS 칼텍스 경우에는요. 전화 연결 전 전화 상담원 가족들이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연결음으로 활용하는 마음 이음 연결음 캠페인으로 화제가 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담해주고 있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딸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어허. 진짜 여러분들 혹시 뭐 게임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 막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상담원한테 뭐 그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상담을 받는 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이고 엄마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기업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불만은 기업 대표한테 하시는 걸로
이분들 직원들인데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빗썸. 예, 여기가 1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4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합니다. 400명이나요? 대단하죠? 웬만한 대기업 못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직원이 얼마인고 봤더니 600여 명이 된다고 해요. 아하. 그러면 올해 도합 1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400명을 공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공채는 아니고요. 상시 채용이라고 해요. 신입과 경력을 상시 채용으로 뽑는데 모집 분야 궁금하실 텐데요. 정보기술, 웹디자인, 핀테크, 마케팅, 홍보, 해외 영업, 인사, 금융투자, 법무 등이네요. 빗썸은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과 운영, 인프라, 보안, 고객 자산 보호 관련 부문에서 인력을 대폭 충원할 계획이고요. 금융투자 전문가와 해외 사업 전략가도 채용을 합니다. 아하. 이 빗썸이 1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해킹 이런 공격에 취약해서 다운이 됐다 뭐 이런 전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400명 신규 채용 가운데 300명은요 자회사를 운영하는 콜센터 상담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상담원 얘기를 했는데 네, 빗썸은 올해부터 기존 콜센터 상담원 230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대요. 그래요? 올해 뽑을 이 300명도요 다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수용 빗썸 대표는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새 신규사 확장에 따른 인력을 대거 채용하기로 했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 엔진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핀테크 산업을 모범거래소인 빗썸이 앞장서서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어요. 근데 포부는 좋은데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좌도 다 실명으로 전환을 하도록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잖아요. 규제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이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빗썸은 400명을 더 뽑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 남발하고 있는데 오히려 규제가 되면 진짜 1, 2 업체만 살아남을 거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쓰겠다. 뭐 이런 취지였으면 합니다. 곧 설이잖아요. 설이 되면 연례 행사처럼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네,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 기차 승차권 예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는 언제부터 되나 코레일이 오늘 밝혔습니다. 코레일이 밝힌 내용을 보니까요. 올해는요 16일과 17일 이틀간 렛츠 코레일 홈페이지 있죠. 네, 여기와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 여기서 예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6일에는 어디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느냐?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 여기를 예매할 수가 있고요. 17일에는 호남, 전라, 경강, 장항, 중앙선 여기에 승차권을 예매할 수가 있다고 해요. 렛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를 할 수가 있고요.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단 2시간 동안만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시간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매 대상은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뭐 이런 열차와 정선 아리랑 열차 뭐 이런 관광 전용 열차의 승차권도 해당된다고 해요. 승차권은요. 인터넷에서 한 70%, 역과 판매 대리점에서 30% 이렇게 각각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 번에 살 수 있는 것은 최대 6매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1인당도 최대 12매 이상은 살 수 없게 한다고 해요. 인터넷에서 예매한 고객들은요.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약한 승차권은요.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결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요. 예약 대기 신청자한테 넘어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예약만 했다고 이거 룰루랄라 안심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인 거죠. 결제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예매 기간 동안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 이거 보통 없지 않나요? 근데 혹시나 있을 경우에는요. 17일 오후 4시부터 평상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 있죠? 그리고 자동 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자녀석이 있을 때에는 여기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깝네요. 요즘 앱이 대세인데 왜 앱에서는 예매가 안 되는 걸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 PD님 혹시 오리온에서 나온 과자 꼬북칩이라고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별로 과자를 안 먹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이게 마트 가니까 그 행사 나온 분들이 이거 시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저는 먹어봤는데 뭐 맛은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작년에 제과업계 신제품 중에서 최우수 판매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국내 최초의 4겹짜리 스낵이래요. 아, 4겹이라고요? 4겹. 어허. 화장지는 보통 3겹이잖아. 그렇죠. 얘는 4겹이야. 그래서 오리온에서요, 이례적으로 고생했다고 하면서 이 꼬북칩을 만든 분들에게 포상을 했어요. 아, 꼬북칩을 몇 개를 줬나요? 그랬으면 욕먹었을 텐데 금상을 받은 분이 2명인데 순금 10돈, 와하. 은상을 받은 6분,